이 맹지돌산 10만 평 당신 다 가져. 어차피 조도 못 쓰는 쓰레기 땅이야. 6개월 전 남편은 이혼 서류와 함께 낡은 등기권리증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길도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흉물스러운 돌산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반년 뒤 애인과 함께 그곳을 찾은 억만장자 재벌 회장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돈방석 위에 앉아 살았던 그가 자신이 버린 쓰레기 땅 앞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도대체 개발도 안 된다던 그 쓸모없던 돌산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겨울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박태호 회장의 대저택은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언제나 서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넓은 거실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태리제 수입 가구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아내 이서진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숨죽여 살고 있었죠.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거실벽에 걸린 앤틱 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똑딱 똑딱. 그 건조하고 규칙적인 기계음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서진의 고립감을 더욱 날카롭고 비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평에 달하는 넓은 집 안에서 자신의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늘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민한 남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거든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은 그녀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창살로 둘러싸인 숨막히는 감옥에 가까웠죠. 서진은 종종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흔들리는 잿빛 겨울 하늘처럼 공허하기만 했어요. 그녀의 삶이 딱 저 메마른 겨울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진동하는 술 냄새와 섞인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차가운 거실 공기를 갈라놓았죠. 서진이 조용히 다가가 외투를 받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옷을 뿌리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비켜. 집구석이 왜 이렇게 칙칙해? 들어올 때마다 재수가 없으려니 원. 그는 서진을 마치 길가에 채이는 하찮은 돌멩이 보듯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외투를 묵묵히 주워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내의 그 작은 떨림조차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에게 아내는 그저 집안의 배경이나 가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지며 서진의 가슴을 때렸어요. 서진은 굳게 닫힌 방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명치 끝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왔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홀로 남겨진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쓸쓸하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 구석에서 서진은 낡은 등산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신발 밑창을 칫솔로 꼼꼼하게 털어내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험한 산에 다녀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죠. 물을 한 잔 마시러 나온 박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휴, 궁상맞게 또 산에 갔다 왔어? 억만장자 회장 사모란 여자가 흙이나 파먹고 다니니 꼴이 그게 뭐야? 남들이 볼까봐 무섭다 무서워. 그는 서진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리고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신발만 닦았습니다. 박 회장의 말처럼 그녀는 흙투성이 등산복 차림이었고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사모님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하지만 박 회장은 꿈에도 몰랐을 테죠. 서진이 단순히 취미로 등산을 다녀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남편 몰래 전국의 흙과 지형을 연구하고 다녔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다가올 복수를 위한 철저한 데이터 수집이었던 겁니다. 박 회장이 무시하고 깔보는 그 시간 동안 서진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였죠. 그녀는 깨끗해진 등산화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작지만 단단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거실로 나와 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있는 거 알지? 서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박 회장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어요. 제발 좀 귀티나게 입고 나와. 거지같이 입어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알았어?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횡하니 나가버렸죠.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서진의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모임이 끝나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서진은 자신을 돌멩이 취급하는 이 오만한 억만장자, 남편을 상대로 어떤 기막힌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점잖은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은 조금 지났지만 그녀가 가진 옷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립스틱을 바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기다리던 박 회장의 반응은 역시나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어? 그 꼴을 해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건지. 그가 내뱉은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럼에도 서진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서야만 했죠.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을 찌를 듯 쏟아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진동하는 고가의 향수 냄새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미 도착해 있던 다른 대기업 회장의 부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한 명품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목에는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거리고 있었죠. 그들 틈에 섞인 서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백조무리에 낀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녀는 어디에도 섞이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던 겁니다. 부인들은 서진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로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명백한 조롱을 담고 있었어요. 어머, 저분은 오늘 수행비서로 오신 건가 봐요? 박 회장님 취향도 참 독특하시네. 저렇게 수수한 분을 데리고 다니다니. 들으라는 듯 내뱉는 날 선 말들이 서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박 회장은 아내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창피하다는 듯 서진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다른 회장들과 웃고 떠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더니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젊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바로 박 회장의 내연녀 최세라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박 회장이 며칠 전 해외 출장에서 사온 한정판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단번에 그 가방을 알아볼 수 있었죠. 남편의 서재 영수증에서 봤던 1,000만 원이 넘는 그 가방이었으니까요. 세라는 보란 듯이 박 회장 쪽으로 고혹적인 눈웃음을 보냈습니다. 아내인 서진이 바로 옆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세라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 채 서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기 최 이사 좀 봐. 얼마나 세련되고 당당해. 여자가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야지. 넌 왜 저렇게 못해? 그것은 단순한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자존감을 짓밟고 내연녀와 비교하며 인격을 살인하는 잔인한 폭력이었죠. 서진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모임이 무르익어가자 박 회장은 다른 회장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돌리며 거만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손절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곁에 서 있는 서진을 턱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영양가 없고 볼품 없으면 정리하는 게 답이지.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서진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녀는 투자 가치가 떨어져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 주식에 불과했던 거였죠. 세라가 와인 잔을 들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옷깃을 살짝 건드렸어요. 사모님, 옷이 참 검소하시네요. 요즘은 가정부들도 이렇게는 안 입던데. 주변의 부인들이 그 말을 듣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 상황을 즐기듯 껄껄거리며 세라의 허리에 손을 올렸죠. 최 이사가 농담도 잘해. 우리 집사람이 좀 촌스럽긴 하지. 남편과 내연녀가 합심하여 조강지처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치 끝에 걸린 뜨거운 돌덩이가 식도로 치고 올라와 숨통을 끊어놓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뜨거워진 얼굴을 식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지독한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박 회장은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죠. 서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저 불빛들 중 그녀가 마음 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계획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투자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들, 그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과연 서진은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박 회장에게 어떤 충격적인 요구를 하게 될까요? 그날 밤에 치욕적인 모임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그 시각, 서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두었어요. 숙취로 인해 늦게 일어난 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나오다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을 들이켜며 귀찮다는 듯 봉투를 툭 쳤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혼 서류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박 회장의 동작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니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드디어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안 그래도 정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박 회장은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거침없이 금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위자료는 5억 원 주지.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일 테니까 감사하게 받고 나가. 그는 수표 한 장을 찢어 서진의 얼굴을 향해 휙 날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힘없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며 단호하게 말했죠.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걸 주세요.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돈이 싫다? 그럼 뭐 강남 아파트라도 달라는 거야?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인데. 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땅 주세요. 아버님께 상속받으신 그 맹지돌산 10만 평이요. 순간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죠. 뭐, 그 강원도 돌산? 거길 달라고?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배를 잡고 껄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도로가 없어 차도 못 들어가는 맹지에 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바위산이었습니다. 매년 재산세만 축내는 골칫덩어리라 안 그래도 처분할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억 원 대신 그 쓰레기 땅을 달라니 박 회장 입장에서는 횡재나 다름없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야, 당신 정말 바보구나? 아니면 그동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박 회장은 웃음을 멈추지 못한 채 급하게 서재로 들어가 땅 문서를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서진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먼지 쌓인 낡은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와 서진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얘딱 가져가. 아주 잘 됐네. 세금만 나가던 쓰레기였는데 내가 처리해준다니 내가 고맙지. 그는 마치 앓던 이를 뺀 사람처럼 속 시원해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그 낡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서진을 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비아냥거렸어요. 이때 내뱉은 그의 한마디는 훗날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게 됩니다. 길도 없는 맹지에 풀 한 폭이 안 나는 돌덩이 산. 그래. 평생 그 돌이나 파먹고 살아라. 너한테 딱 어울리는 수준이네. 그것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저주하는 끔찍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서진은 등기권리증을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투박한 종이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그동안 신세졌어요. 이거 건강 생각해서 챙겨 드세요. 그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엑기스가 담긴 박스였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베푼 일말의 자비였죠.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박 회장은 인상을 구기며 그 박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뭘 주고 가? 냄새나는걸. 그는 마침 들어오던 운전기사 김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이, 김 기사. 이거 갖다 버려. 아니, 찝찝하니까 그냥 자네가 마시든가 해. 김 기사는 엉겁결에 그 박스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박 회장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파에 다시 누웠습니다. 5억 원도 굳었고 골칫거리 땅도 처리했고 귀찮은 아내도 내쫓았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방금 버린 그 쓰레기 땅과 발로 찬 엑기스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적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박 회장이 조롱하며 던져준 그 맹지돌산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혼 후 박 회장의 삶은 겉보기에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연녀 최세라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제집 드나들듯 휩쓸고 다녔거든요. 세라는 박 회장이 사주는 한정판 가방을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겼어요. 박 회장은 생각했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진짜 인생이야. 서진과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짜릿한 쾌락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던 겁니다.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라와의 대화는 언제나 돈이나 명품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박 회장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갑과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박 회장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속을 문득문득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질 때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의 가슴을 채우곤 했죠. 게다가 박 회장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서진이 매일 밤 챙겨주던 약차를 마시지 못해서일까요? 그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입 매트리스 위에서도 그는 밤새 뒤척이며 식은 땀을 흘려야 했어요.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푸석하고 퀭해져만 갔죠. 정체 모를 불안감이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회장의 운전기사, 60대 중반의 김 기사였어요. 그는 이혼하던 날 박 회장이 버리라고 했던 그 검은 엑기스 상자를 몰래 집으로 가져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까운 마음에 챙겼을 뿐이었죠. 전 사모님이 챙겨준 거니 몸에 나쁜 건 아니겠지 싶어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뜯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엑기스는 지독하게 쓰고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퍼져나갔어요. 김 기사는 평소 만성 피로와 무릎 관절통을 달고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은 뒤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달라졌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은 물론이고 흐릿하던 눈앞이 맑게 개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외모였습니다. 희끗희끗하던 김 기사의 머리카락 뿌리에서 검은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쭈글쭈글하던 얼굴 주름도 팽팽하게 펴지며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기사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 물어보곤 했어요. 김 기사, 요즘 뭐 좋은 거 먹어? 얼굴이 왜 이렇게 훤해졌어? 60대 노인이었던 그가 마치 40대 장년처럼 팔팔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춘이 아니라 거의 다시 태어난 수준이었죠. 급기야 기사 대기실에서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기사가 뒤늦게 바람이 났다는 둥, 밤마다 힘이 넘쳐서 아내가 도망 다닌다는 둥 별별 소문이 다 퍼졌어요. 실제로 김 기사는 아침마다 민망할 정도로 활력이 넘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을 더듬으며 감탄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이야? 산삼을 통째로 갈아 넣었나? 서진이 주고 간 그 투박한 상자 속에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살 청춘의 묘약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김 기사의 넘치는 활력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장님의 무거운 골프백을 트렁크에 실을 때마다 허리가 쑤신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쌀 한 가마니 무게도 거뜬한 듯 골프백을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대기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팔씨름을 해도 젊은 친구들을 단숨에 넘겨버릴 정도로 악력이 대단해졌습니다. 김 기사님, 회춘하셨네, 회춘하셨어. 주변에 부러움 섞인 탄성이 쏟아질 때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가 없었죠. 몸이 강철처럼 단단해지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박 회장은 백미러를 통해 김 기사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려 퀭한 자신의 얼굴과는 달리 김 기사의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묘한 질투심과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점점 시들어가는 고목 같은데 하찮게 여겼던 운전기사는 날이 갈수록 회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 자네 요즘 얼굴이 폈네? 뭐 좋은 보약이라도 챙겨 먹나 봐. 김 기사는 순간 움찔하며 백미러로 박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과연 김 기사는 이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을 털어놓게 될까요? 박 회장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릴 때마다 마주치는 김 기사의 혈색. 좋은 얼굴이 마치 시들어가는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추자마자 박 회장은 다짜고짜 김 기사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물었죠. 이봐, 김 기사. 자네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뭘 챙겨 먹길래 그렇게 회춘한 거야? 나 몰래 비싼 보약이라도 지어 먹는 건가? 회장의 날카로운 추궁에 김 기사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곤란하다는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김 기사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사실을 말했다가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초리가 점점 매서워지자 그는 결국 체념한 듯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실은 그때 사모님께서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이서진 그 여자가 뭘 어쨌다는 거야? 김 기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이혼하시던 날 회장님께서 갖다 버리라고 하셨던 그 검은 상자 말입니다. 제가 아까워서 그걸 집에 가져가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회장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죠.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서진이 집을 나가면서 건강 챙기라며 두고 갔던 그 투박한 종이 상자 말이에요. 자신이 재수 없다며 발로 걷어차고 냄새난다며 치워버리라고 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네 제정신이야? 그게 뭔 줄 알고 주워 먹어? 독이라도 들었으면 어쩌려고. 그는 혀를 차며 김 기사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 기사의 대답은 박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그 약의 효능을 열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무릎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수술해야 한다던 관절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펄펄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요. 김 기사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난리입니다. 이게 그냥 엑기스가 아닙니다, 회장님. 진짜 산삼을 통째로 다리지 않고서야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김 기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김 기사의 태도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죠. 순간 박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그것이 실은 돈 주고도 못 구할 명약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상자 아직 남은 거 있어?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가 어제 마지막 한 포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빈 상자만 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데요. 박 회장은 당장 그 빈 상자라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호기심과 찝찝함이 뒤섞여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김 기사가 트렁크에서 찌그러진 종이 박스를 꺼내왔습니다. 아무런 상표도 포장지도 없는 그야말로 투박하기 짝이 없는 골판지 상자였어요. 하지만 박 회장이 그 상자를 받아든 순간 코끝으로 확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한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젖은 흙내음과 진한 약초 향이 어우러진 아주 고귀하고 신비로운 향기였죠. 상자 구석에는 서진의 단정한 글씨체로 작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산, 귀한 거니 꼭 챙겨 드세요. 박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빈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빈말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귀한 거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것임이 틀림없었죠. 그렇다면 이 약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문득 그의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위자료 대신 던져주었던 강원도의 그 맹지돌산이었죠. 설마 그 돌덩이 산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죠.
과연 박 회장은 이 찝찝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박 회장은 그 빈 상자에서 맡았던 신비로운 향기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찝찝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아침 그는 세라에게 드라이브나 가자며 차 열쇠를 챙겨 들었어요. 세라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콧노래를 부르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강원도 쪽이면 바다 보러 가는 거지? 그녀는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죠. 박 회장은 대충 얼버무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맹지돌산에 대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최고급 세단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오지 중의 오지였어요. 포장도로가 끝나고 덜컹거리는 흘길이 나타나자 세라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아, 오빠, 차가 왜 이래? 내 옷에 먼지 다 묻잖아.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화장이 번질까봐 연신 거울을 확인해 대기도 했죠. 하지만 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그가 기억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산 입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하얀 모시옷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죠. 박 회장은 길도 물어볼 겸 차창을 내렸습니다. 어이, 노인장. 저기 보이는 저 돌산 말이야. 거기로 차가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거만하게 턱짓으로 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박 회장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뚫어지게 그를 응시했죠. 그러더니 대뜸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돌아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그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낮았습니다. 박 회장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땅 내가 가겠다는데 무슨 소리야? 저기가 사유지인 건 알고나 있어?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경고했습니다. 저 산에는 옛날부터 백사가 살고 있지. 영물 중에 영물이야. 노인의 눈빛이 더욱 깊고 서늘해졌습니다. 그 백사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진정한 주인이 오면 황금을 토해내지만 욕심만 가득 찬 자가 들어오면 다리를 부러뜨려 내쫓는다고 했어.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세라가 몸을 부르르 떨며 박 회장의 팔을 잡았죠. 오빠, 나 무서워. 뱀이라니. 그냥 돌아가자, 응? 하지만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요즘 세상에 전설의 고향 찍어? 뱀이 있으면 잡아다 술이나 담그면 그만이지. 그는 노인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겨 엑셀을 더 세게 밟았죠. 흙먼지를 일으키며 차가 출발하자 노인은 뒤에서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가는구나.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박 회장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 산 입구에 가까워지자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길도 없다던 맹지였는데 덤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널찍한 진입로가 닦여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길 양옆으로는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탑들이 호위무사처럼 줄지어 서 있었죠. 박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내 땅에다가 길을 닦아놨어? 그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공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진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가 스르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오빠, 저기 봐. 저거 뱀 아니야?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팔뚝만한 하얀 뱀이 다리를 틀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노인의 말대로 백사였습니다. 박 회장도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습니다. 백사는 마치 그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수호신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욕망은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백사가 있다는 건 노인의 말대로 이곳이 명당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뱀 따위가 뭘 어쩌겠어. 밀어버려.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차를 몰아 뱀을 피해 진입로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돌아서자마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산 중턱으로 올라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 버려진 돌산에 대한민국 0.1% 부자들만 탄다는 그 차들이 왜 모여들고 있는 걸까요? 박 회장은 홀린 듯 앞서가는 고급 세단들의 뒤를 쫓아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덜컹거리던 흙길은 거짓말처럼 매끄럽게 잘 닦인 포장도로로 바뀌어 있었죠.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잡초와 가시덩굴만 무성하던 돌산 곳곳에는 이름 모를 기이한 약초들이 질서 정연하게 심겨 있었고 바람을 타고 날아온 향긋한 흙내음이 차 안까지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세라는 오빠, 여기 뭐 리조트라도 생긴 거야? 공기가 너무 좋아. 라며 창문을 열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박 회장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쓰레기 땅이 천지개벽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며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산 중턱의 광장으로 차를 들이밀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은 무엇일까요? 차에서 내린 박 회장과 세라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잡초와 날카로운 바위뿐이었던 그 척박한 황무지가 마치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처럼 천지개벽해 있었기 때문이죠. 산비탈을 따라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담. 사이사이에는 난생 처음 보는 귀한 약초들이 푸른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규모는 흡사 거대한 식물원을 방불케 했어요. 박 회장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야만 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공기 중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쌉싸름한 더덕향과 달콤한 야생화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매연에 찌들어 있던 폐가 단숨에 정화되는 듯한 상쾌한 기분이었죠.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박 회장은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찌뿌둥했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흐릿했던 머릿속이 쨍하게 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공기부터가 다르잖아. 그는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이 땅이 사실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명당이었음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장 한가운데는 이미 도착한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들이 질서 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만 봐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내의 회장님들이거나 정계의 거물들이 타고 온 차들이었죠. 차에서 내린 그들은 모두 편안한 개량 한복이나 최고급 등산복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수행비서 없이는 물 한 잔도 손수 안 마시는 그 콧대 높은 양반들이 말이죠. 이곳에서는 직접 흙을 밟으며 약초를 살피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금 아깝다며 버린 이 맹지돌산이 이제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들어올 수 있는 비밀 정원이자 힐링 성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배가 아프다 못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세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뾰루퉁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뾰족한 명품 하이힐이 흙바닥에 푹푹 빠지자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거든요. 아, 진짜. 오빠, 여기 바닥이 왜 이래? 내 구두 다 망가지잖아. 흙먼지 날리는 것 봐. 정말 싫다. 그녀는 투덜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는 박 회장의 눈치도 무시한 채 중심을 잡으려고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산책로 입구에 서 있는 평범해 보이는 바위였죠. 하지만 그 순간 세라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엄마야. 이게 뭐야? 징그러워.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허공에 대고 마구 털어댔습니다. 마치 끔찍한 벌레라도 만진 사람처럼 질색팔색을 하면서 말이죠. 주변에 있던 점잖은 회장님들이 깜짝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세라가 짚었던 바위 틈새에서는 끈적하고 누르스름한 액체가 줄줄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그것은 언뜻 보면 콧물이나 오물처럼 보이기도 했죠. 세라는 기겁을 하며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바닥을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어머 오빠, 여기 관리도 안 하나 봐. 바위에서 더러운 진물 같은 게 나와. 냄새도 이상하고 끈적거려서 기분 나빠 죽겠어. 그녀는 더럽다는 듯 인상을 잔뜩 구기며 바위 쪽에 침까지 퇴뱉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닦아내야 할 오염 물질로만 보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무식한 여자를 봤나? 어디다 함부로 침을 뱉으려고 해.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괭이를 든 노인 한 명이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진을 도와 산을 관리하던 구씨 아저씨였죠. 구씨는 세라가 버린 오염된 물티슈를 주워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뭔 줄이나 알고 더럽다, 징그럽다 하는 거야? 눈이 삐었으면 코라도 뚫려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귀한 줄도 모르고 천벌 받을 짓을 하고 있어. 노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세라는 박 회장의 등 뒤로 숨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더러운 게 묻어서 닦은 건데. 왜 소리를 지르세요? 할아버지가 여기 주인이세요? 구씨 아저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그 누런 액체를 가리키며 소리쳤죠. 이 맹추 같은 여자야. 저게 바로 자연산 석청이야, 석청. 돌틈에 벌들이 수십 년 동안 모아둔 천연꿀이라고.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걸 더럽다고 해?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구씨는 바위 틈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양봉꿀이랑은 차원이 달라. 바위의 전기와 약초의 기운을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거야. 한 숟가락만 먹어도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는 명약 중의 명약이란 말이다. 주변에 있던 다른 회장들이 그 말을 듣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저게 그 전설의 석청이군. 내 평생 이렇게 흘러넘치는 건 처음 보네. 다들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그 액체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가 예전에 백화점 VIP관에서 봤던 석청은 작은 병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바위산에는 그런 석청이 틈새마다 흘러넘쳐 마치 황금 폭포처럼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라가 더럽다고 물티슈로 닦아버린 그 한 줌이 박 회장이 즐겨 마시는 고급 양주 한 병 값보다 훨씬 비쌌던 거죠. 주변 회장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박 회장 애인은 무식해서 용감하구먼. 저 귀한 걸 오물 취급하다니. 석양이 지기 시작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며 박 회장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위산에 비치자 바위 틈마다 흘러내리는 석청이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온 산이 순금으로 뒤덮인 듯한 장엄하고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세라가 자랑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 따위는 그 대자연의 보석 앞에서는 빛을 잃고 초라한 장난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돌덩이라고 무시했던 이 산이 사실은 황금을 품은 거대한 보물창고였다니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황금산의 주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석청 소동으로 인해 웅성거림이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두.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묵직한 진동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잠시 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머리 위를 덮치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최신형 헬리콥터가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세라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날아가고 애써 세팅한 머리가 산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치마가 뒤집힐까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야, 오빠, 이게 무슨 난리야? 내 머리 다 망가졌잖아. 하지만 박 회장은 세라를 달래줄 정신이 없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헬기 동체에 새겨진 황금색 엠블럼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문양이었습니다. 바로 재계 서열 1위,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용, 태산그룹의 왕 회장 전용 헬기였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왕 회장님이 여기까지? 박 회장 같은 억만장자도 왕 회장 앞에서는 그저 구멍가게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오라가라 못한다는 살아있는 전설이 이 첩첩산중 돌산에 직접 행차하신 겁니다. 헬기가 맹지돌산 정상 부근에 마련된 전용 헬기장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뛰쳐나와 도열했죠. 그 절도 있는 모습은 마치 군대 사열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회장들도 모두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헬기의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매서운 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급하게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왕 회장에게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보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죠. 그는 세라를 내버려 둔 채 굽신거리는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성그룹 박태호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뵙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세상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왕 회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박 회장이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경호원 한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슴을 밀쳤어요. 물러나십시오. 회장님 이동 중이십니다. 박 회장은 경호원의 힘에 밀려 엉덩방아를 찧을 뻔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민망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경호가 삼엄하시네. 왕 회장은 넘어진 박 회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다는 소문이 무색할 정도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그가 향하는 곳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의아했어요. 도대체 저 늙은이가 누굴 만나러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왕 회장의 뒤를 쫓아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서 믿을 수 없는 인물을 발견하고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에 목장갑을 낀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깊어 보였죠. 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서진? 제가 왜 저기에 있어? 청소라도 하러 온 건가? 그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서열 1위의 왕 회장이 서진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죠. 천하의 왕 회장이 모자를 벗더니 서진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늙은이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연회장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던 왕 회장이 작업복 차림의 이혼녀에게 폴더 인사를 하다니요. 박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장갑을 벗으며 왕 회장의 손을 맞잡았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숨차는 건 나아지셨나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 혹은 스승이 제자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 회장은 서진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분에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산삼과 약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 회장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제 폐가 선생님 덕분에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박 회장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매일 산에 다니며 연구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그 엑기스 박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약초였던 겁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했던 아내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있었던 거였죠. 박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았어요. 세라는 옆에서 오빠, 저 할아버지가 왜 저 여자한테 절을 해? 저 여자 우리 집 식모 취급하던 여자 아니야? 라며 눈치 없이 꾀꾀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황급히 세라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왕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회장 쪽을 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서늘한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죠. 과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박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왕 회장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낮게 의졸였습니다. 자네가 그전 남편인가 보군. 천하의 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고 제 발로 차버렸다니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어. 그 한마디는 박 회장의 뼈를 때리는 묵직한 일침이었죠. 왕 회장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표정으로 다가와 박 회장과 세라를 저만치 뒤로 밀어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박 회장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다리가 풀려 도망칠 수도 없었죠. 바로 그때 서진이 왕 회장을 모시고 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바위 밑에는 박 회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왕 회장을 필두로 한 일행은 서진의 안내를 받아 산 중턱에 있는 거대한 절벽 바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법한 비좁고 가파른 바위 틈이었어요. 박 회장과 세라는 경호원들에게 밀려난 채 저만치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박 회장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죠. 도대체 저 험한 바위 구석에 뭐가 있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들이 저렇게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건지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곁에 있던 구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호미가 아닌 얇고 날카로운 대나무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귀한 약초는 쇠가 닿으면 기운이 상한다며 도구 하나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씨 아저씨는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 바위 틈새의 흙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섬세하게 걷어내기 시작했죠. 사그락 사그락 흙 긁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도라지나 더덕 몇 뿌리 나오겠지. 저걸로 무슨 유세를 떤다고.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이 버린 땅에서 대단한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찌질한 자기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구씨 아저씨의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무언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이 걷히자마자 코끝을 톡 쏘는 강렬하고 알싸한 향기가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풀냄새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응축된 땅의 기운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아주 깊고 진한 향기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세라조차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향수 뿌린 것 같아. 라며 코를 킁킁거릴 정도였으니까요. 왕 회장은 그 향기를 맡자마자 감격에 겨운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향기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구먼.
이건 진짜 백이야. 구씨 아저씨가 마지막 잔뿌리 하나까지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드디어 그 물체를 세상 밖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죠. 흙 묻은 뇌두 위로 뻗어나가는 줄기가 끝도 없이 길었습니다. 뿌리의 모양은 마치 늙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잔뿌리들은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처럼 섬세하게 뻗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영물처럼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의 곁에 있던 한약재 감정사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뿌리의 뇌두와 횡치를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감정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이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천종산삼입니다. 그것도 뇌두의 마디를 보니 적어도 100년은 좋기 넘은 물건입니다. 100년이라는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천종산삼? 100년?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감정사에게 물었죠. 그래서 이 녀석의 몸값은 얼마나 되겠나? 감정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경매에 내놓으면 최소 시작가만 3억 원부터입니다. 상태가 워낙 완벽해서 5억 원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3억 원? 박 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손바닥만한 풀뿌리 하나가 강남 아파트 전세값이라니요. 그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넓은 맹지돌산에 저런 바위가 수만 개는 널려 있다는 사실이었죠.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하나에 3억 원이면 10개면 30억, 100개면 300억. 그는 자신이 위자료 5억 원을 아끼려다 수천억 원의 보물창고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걸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던 세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박 회장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오빠, 저게 그렇게 비싼 거야? 3억 원이면 명품 가방이 몇 개야? 우리도 하나 달라고 해보자. 그녀의 철없는 소리는 박 회장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쯧쯧 복을 걷어찼구먼. 이라며 박 회장을 힐끔거리고 비웃었죠. 박 회장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 화끈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으니까요. 결국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이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인 채 그는 멍한 눈으로 서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서진은 그런 박 회장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딱하다는 듯한 건조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죠. 그때 박 회장의 귓가에 6개월 전 자신이 서진에게 했던 악담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그 돌이나 파먹고 살아라.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처참한 패배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비틀거리며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라는 기분이 잡쳤다며 홧김에 쇼핑을 하러 가버렸고 넓은 집에는 오직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까 봤던 그 황금빛 석청과 3억 원짜리 산삼의 잔상이
지워지지가 않았거든요.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려 서랍을 뒤적이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이혼하며 미처 챙겨가지 못한 유일한 흔적인 손때 묻은 가계부 상자였습니다. 박 회장은 홀린 듯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궁상맞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영수증 뭉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겉표지가 다해진 낡은 대학 노트가 한 권 들어있었죠. 호기심에 노트를 펼친 박 회장은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콩나물 값이나 적혀 있을 줄 알았던 숫자는 온데간데 없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맹지돌산에 대한 연구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5일 돌산 북쪽 사면 토양산도 측정. 부엽토가 두터워 산양삼이식의 최적. 4월 10일 습도가 높아 바위 틈의 석청 벌통 유인 성공. 페이지를 넘길수록 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한편의 완벽한 영농일지이자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거든요. 서진은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뿌리는 동안 홀로 그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흙을 분석하고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박 회장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서진의 모습, 그리고 그런 그녀를 향해 거짓골을 하고 다닌다며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목소리 말이죠. 노트의 날짜를 대조해 보니 그가 모욕을 줬던 그날들이 바로 서진이 산삼 씨앗을 심고 돌을 고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시와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며 돌덩이 같던 그 땅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죠. 상자 바닥에는 노트 말고도 손때가 까맣게 탄 두꺼운 책들도 몇 권 있었습니다. 동의보감, 토종약초도감, 현대 본초학 같은 전문 서적들이었죠. 박 회장은 예전에 거실에 놓인 이 책들을 보고 무식하게 촌스러운 책이나 본다며 타박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의 귀퉁이는 얼마나 많이 넘겨봤는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중요한 부분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그저 산에 다닌 게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겁니다. 박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자신이 운이 좋아 대박났다고 폄하했던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피나는 노력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돌 하나 풀 한 포기에 정성을 쏟아부어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그런 아내를 투자 가치가 없다며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짓이었단 말인가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간 수치가 높다. 돌산에서 캔 헛개나무와 산삼 잔뿌리를 다려 액기스를 만들 것.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박 회장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며 발로 걷어차고 김 기사에게 줘버렸던 그 약, 김 기사를 20년이나 젊어지게 만든 그 회춘의 묘약이 바로 서진이 자신을 위해 밤새 달인 사랑이었던 겁니다. 박 회장은 노트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으흑, 내가 미쳤지. 내가 복을 발로 찼어. 텅 빈 서재에 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만금의 재산을 가졌으면 뭐하나요?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뼛속 깊이 파고드는 후회에 몸부림치던 박 회장은 불현듯 어떤 결심을 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서진에게 어떤 마지막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박 회장은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차 열쇠를 낚아챘죠. 지금 당장 맹지돌산으로 달려가 서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겠다고 빌면 혹시라도 그녀가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떠난 버스를 잡으려는 어리석고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무기라고는 평생을 믿어왔던 그 얄팍한 돈덩어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로 차를 내던지듯 몰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다시 맹지돌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위가 캄캄해진 뒤였습니다. 낮에 봤던 그 활기찬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산바람만이 불고 있었죠. 산 입구에는 언제 설치했는지 모를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서 뛰어내려 철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이서진, 서진아, 나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철컹거리는 소음이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칠흑 같은 어둠과 자신의 처량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철문에 매달렸습니다. 체면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철문 안쪽 경비 초소에서 불이 켜지더니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낮에 왕 회장을 호위하던 그 태산그룹의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은 박 회장을 마치 잡상인이나 주정뱅이 취급하며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박 회장은 그들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산주인 남편이야. 내 아내 만나러 왔다는데. 니들이 뭔데 막아? 그는 억지를 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돈과 명예가 이곳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벌떡 일어나 문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입었던 흑투성이 작업복을 벗고 깨끗하고 단정한 하얀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자신이 알던 그 주눅든 아내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기품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박 회장의 헝클어진 머리와 풀린 넥타이, 흑투성이가 된 구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만이 서려 있었죠. 박 회장은 그 차가운 시선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진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그는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계부랑 노트 다 봤어. 나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한 줄도 모르고. 나 용서해줘, 응? 박 회장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내 재산 절반. 아니, 다 줄게. 그 여자랑도 당장 끝낼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당신도 내가 필요하잖아. 안 그래? 그는 서진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만 내밀면 다시 받아줄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서진은 잡힌 바지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착각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없는 인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서늘하게 들렸죠. 그리고 돈, 재산? 그런 건 당신이나 실컷 끌어안고 사세요. 저는 이 흙과 나무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그녀는 박 회장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그저 안타까운 생물을 바라보는 듯한 자비로운 미소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이 이혼 법정에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쓰레기 같은 땅이니 가져가서 돌이나 파먹고 살라고요. 서진은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대로 했어요. 돌을 파보니 황금이 나오더군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은 박 회장의 심장에 박히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내가 홧김에.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저라는 사람의 진심이었고 우리 부부의 신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빛났습니다. 한번 버린 쓰레기는 다시 줍는 게 아니랍니다. 위생상 좋지 않거든요. 서진은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분 정중히 모셔다 드리세요.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철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안 돼. 가지 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는 기어서라도 따라가려 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자유롭고 당당한 뒷모습이었죠. 육중한 철문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끼기기 쾅! 육중한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박 회장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닫힌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악! 내 돈, 내 산삼, 내 마누라. 밤하늘에 그의 비명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숲속의 부엉이조차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를 감싸고 있던 황금빛 기운이 그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생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바람이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추위에 몸을 떨며 웅크렸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거지나 다름없었죠. 세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 내버렸습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가짜 행복도 허울뿐인 명예도 모두 끝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는 또 어떤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그에게 남은 미래는 이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혹독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넋이 나간 채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옷장이었습니다. 세라는 박 회장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기운이 다했음을 본능적으로 눈치챘던 걸까요? 그녀는 돈이 될 만한 명품과 패물들을 싹 쓸어 담아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빠, 이제 볼일 끝났네? 늙은이랑 놀아주느라 힘들었어. 라는 조롱 섞인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박 회장은 쪽지를 구겨 던지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울리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고함 소리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사랑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급격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서진이 챙겨주던 약초 물을 마시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화병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여 70대 노인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그가 버렸던 엑기스를 마신 김 기사는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져 이제는 박 회장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일 지경이었죠. 김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쿨럭거리는 박 회장의 모습은 보는 사람이 혀를 찰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맹지돌산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서진은 그곳을 서진 약초 힐링 센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왕 회장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덕분에 그곳은 전 세계 부호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돌틈에서 흐르는 석천과 백년 묵은 산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단순히 약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은 퀭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된 이서진 대표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의 서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빛났고 눈빛에는 여유와 기품이 넘쳐 흘렀죠.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이 흙과 자연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렸더니 자연이 저에게 황금을 선물해 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서진의 말은 마치 자신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훈계처럼 들렸거든요. 버려진 땅이라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사람을 겉모습이나 효용 가치로만 판단하고 버렸던 박 회장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속의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 판 무덤에 갇혀 평생을 고독 속에서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된 것이죠. 서진은 인터뷰 마지막에 카메라를 응시하며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병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에 있는 법입니다. 마음속에 든 독부터 빼내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박 회장은 그 눈빛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웅크린 채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허무하게 말라버렸습니다. 황금을 돌멩이로 착각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맹지돌산 하나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서진의 통쾌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나요?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이익과 욕심이라는 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진처럼 묵묵히 땀 흘리며 진심을 심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겠지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실은 눈 속에서도 하얗게 피어나는 매화처럼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봄을 선물하는 달봄 사연이었습니다.